오늘은 전작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하원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이 의미 있는 말을 했죠. 바로 이겁니다. 2029 회계연도 2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할 로드맵을 전쟁 장관실에 제출했다. 미국의 2029 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월에서 3월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3년 7개월하고 9개월 그 사이죠. 이건 다시 말하면 임기 내에 환수 공약의 공간 안에 시점이 들어온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전작권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한국 사회는 유독 뜨거워집니다. 한쪽에서는 자주 국방의 완성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안보 포기라고 합니다. 심지어 전작권 얘기를 꺼내는 순간 빨갱이라는 댓글까지 따라붙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그렇게 이념적인 문제일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5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런슨이 던진 이 말, 왜 지금 나왔을까? 두 번째는 전작권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세 번째는 75년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가? 네 번째는 해외에도 이런 나라가 있을까? 아마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서 오늘 뉴스의 진짜 의미는 뭘까?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정리해뒀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구체적인 시간표를 던졌을까요? 사실 이 발언 하루 전인 4월 21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도 출석을 했었어요.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이게 상원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톤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날 하원에서는 구체적 시기를 특정했죠. 2029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로드맵을 제출했다. 조건 기반 체제로 바뀐 뒤로는 언제라는 말이 흐릿해졌었는데 이번에 다시 시점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들어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건 있습니다. 이건 전환 확정이 아니라 로드맵 제출입니다.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남아있죠. 가을에 있을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정식으로 다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도대체 전작권이 뭐길래 이게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많은 분들 헷갈리시는데요. 군대에서 지휘한다는 말은 생각보다 층위가 많아요. 보통 3개로 쌓여 있습니다. 맨 위는 통수권이에요. 대통령 권한이죠. 군대를 움직일지 말지를 최종 결정하는 가장 높은 권한입니다. 이건 미국에게 넘긴 적이 없어요. 그 아래에 작전 지휘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군을 실제로 움직이는 권한입니다. 이 부대는 저쪽으로, 저 부대는 이쪽으로, 이거를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작전 통제권이에요. 작전 지휘권 중에서도 특정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에만 부대를 통제하는 제한적인 권한입니다. 행정이나 군수는 제외되고요. 우리가 흔히 전작권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가장 하위의 권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한국 대통령이 가진 통수권 자체가 미군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전시에 특정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부대를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는 겁니다. 평시작전 통제권은 이미 1994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의 승인하에 데프콘3, 즉 준전시가 발령되면 사전에 지정된 한국군 부대의 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전작권과 주한미군이에요. 전작권과 주한미군은 다른 사안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국이 전작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에는 현재 약 36,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유럽 최대 미 공군 허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일군의 작전 통제권은 독일 정부가 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군이 많이 와 있다와 미군이 자국군을 지휘한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전작권 환수는 지휘관 국적의 문제고 주한미군 주도는 병력 규모의 문제예요. 두 카드는 다른 테이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지휘권 구조가 왜 어떻게 75년이나 이어져 왔을까요?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권이 미군에게 넘어간 건 1950년 7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놀라워요. 국무회의 의결도 국회 동의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편지 한 통으로 시작됐어요. 6.25 전쟁 발발 3주도 안 된 시점이었고요. 북한군에 밀려서 수도 서울을 잃었고 정부는 대전으로 피난 갔죠. 이승만 대통령은 주한 미 대사 무초를 통해서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선을 하나 보냈습니다. 현 적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대한민국 6회 공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인 귀하에게 이양합니다. 이틀 뒤인 7월 16일 메가더가 수락 서한을 보내요. 유엔 공식 문서로 채택된 이 편지 한 통이 그 후 75년간 한국군 지휘권 구조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훗날 이 결정에 대해서 한 미국인이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리처드 스티웰 전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형태로 주권을 양보한 사례다. 주목할 점은요, 이 평가를 한 사람이 한국 쪽 비판자가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 본인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 구조가 얼마나 특수했는지는 수혜자인 미군 쪽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럼 전쟁이 끝나고 작전권이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1954년 11월 17일 한미 합의 의사록에서 제도적으로 고정됐고요. 1978년 11월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지금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 뒤 평시작전 통제권만이라도 먼저 돌려받자는 논의가 시작됐는데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이걸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1988년 집권 직후부터 미국과 협상을 시작했고 1992년 제24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평시작통 이양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94년 12월 1일 김영삼 정부 시기에 최종 환수가 완료되죠. 보수 정부가 시작해서 보수 정부가 완성한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진짜 시작됩니다. 2006년 9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합니다. 2007년 2월에는 2012년 4월 17일에 전환이라는 구체적인 디데이까지 정해졌고요. 그런데 이게 연기되기 시작합니다. 2010년 6월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1차 연기, 그리고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시점 자체를 없앴습니다. 조건 기반 전환으로 구조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가 다시 조건 기반으로 조속히 추진 합의하고, 그런데 임기 내에 완수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6년 4월 이재명 정부에서 브런슨이 2029년 1분기까지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한 줄로 요약하면요, 전작권 환수는 보수 정부가 시작해서 진보 정부가 추진하고, 보수 정부가 연기 구조 변경하고, 진보 정부가 다시 추진하는 궤적을 그려왔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요, 정파를 가리지 않고 움직여온 사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작권 얘기가 나올 때 자주 등장하는 프레임이 있어요. 미국이 전작권을 쥐고 안 놔준다라는 프레임입니다. 근데 실제 기록은 이 프레임과 정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카터 행정부는 1970년대 중반에 주한미군 철수카드와 연동해서 이양을 추진했어요.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는 1990년대 중반에 노태우, 김영삼 정부와 함께 5단계 로드맵을 진행했습니다. 2006년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그해 3월 23일 당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국군이 점점 더 많은 임무를 떠맡게 되면 미군은 주한미군을 줄여도 될 것이라며 작전 통제권 이양은 우리 양측이 바람직스럽다고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해 8월 25일 부시 대통령은 럼즈펠드와 벨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한국은 전시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고 한국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해줘라. 그리고 현재 확정된 미래연합사 구조, 이 아이디어도 사실은 미군 쪽에서 먼저 밑그림을 그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카터, 클린턴, 부시, 현재에 이르기까지 4개의 미 행정부가 반복적으로 주겠다는 신호를 보내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미국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그 안에도 층위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건 주로 미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미 의회는 최근 오히려 제안을 거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2019년부터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으로 주한미군 병력 하한선을 법으로 묶어두기 시작했고요.
2024년에는 전자권 전환 조건 충족 상황을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상원에서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한 말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은 미국 안에서도 행정부와 의회의 신호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가볼게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해외에도 미군에게 자국 군대의 전작권을 맡긴 나라가 있나? 그런데 답도 간결해요. 대표적인 미국 동맹국 사례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시의 자국군 작전 통제권이 외국군 사령관에게 이관되도록 상시적이고 제도적으로 사전 지정해둔 구조를 가진 나라는 적어도 나토 주요국, 일본, 호주 같은 대표 동맹국에서는 찾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주요 동맹국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나토 회원국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죠. 나토 회원국은 자국 군대 중 일부를 사안별 임무별로 나토 지휘 구조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이 발동되면 나토 최고사령관 아래로 들어가긴 해요. 다만 그 위임은 특정 임무에 한정되고 각국 정부가 제한 조건을 걸 수 있고 언제든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이라크전은 나토 작전이 아니라 미국 주도 연합이었는데 독일과 프랑스는 참전을 거부했고 미국이 요청한 나토 차원의 터키 지원 사전 계획에도 벨기에와 함께 북대서양 이사회에서 반대해서 3개월간 봉쇄했습니다. 위임했어도 거부할 수 있다가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한 사례죠. 다음으로 일본. 주일 미군은 약 5만 명으로 한국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자위대 작전 통제권은 전시든 평시든 일본 정부가 갖고 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최근 움직임입니다. 2025년 3월 24일 일본은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했어요. 이에 맞춰서 미국도 주일 미군 사령부를 합동작전사령부로 격상하기로 했는데 핵심은 두 사령부가 병렬 지휘 체계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2024년 미일 2+2 공동성명은 재편되는 주일 미군이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의 중요한 카운터파트 역할을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카운터파트는 대등한 상대를 뜻하는 표현이죠. 즉, 다시 말하면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아래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의 지휘 계통을 유지하면서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호주로 가볼게요. 호주는 긴밀한 군사 동맹을 맺고 있지만요. 자국군 작전 통제권은 호주 정부가 독자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호주에 주둔하거나 순환 배치되더라도 호주군을 지휘하지는 않아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는 사안별, 위임별 이임, 애드혹 구조고요. 거부권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병렬 지휘 체계고 이관은 없어요. 호주는 독자 지휘고 이관도 없고요. 한국은 사전 지정된 부대가 전시 자동 이관되고 상시 제도예요. 차이는 이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상시 제도로 묶여 있느냐 사안별로 매번 결정하느냐에 있습니다. 한국처럼 전쟁 시점이 되면 특정 외국군 사령관에게 작전 통제권이 제도적으로 넘어가도록 미리 짜놓은 나라는 대표적인 미국 동맹국 중에서는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간단합니다. 전작권 이전 시점의 맥락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나토는 평시에 다자 조약으로 만들어졌어요. 일본은 전후 재무장 과정에서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면서 자위대와 주일 미군을 완전히 분리된 구조로 설계했고요. 근데 한국은 달랐죠. 전쟁 중이었습니다. 수도가 함락되고 정부가 피난 중인 상황에서 편지 한 통으로 지휘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임시 조치가 75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 한국군은 어떤 군대가 됐을까요? 현역은 약 50만 명. 국방비는 약 480억 달러 규모로 세계 10위권, 글로벌 파이어 파워 종합 군사력 기준으로 세계 5위, GDP 대비 국방비는 약 2.3%, 나토 기본 권장치 2%를 이미 넘어섰죠. K2 전차, K9 자주포, 현무 미사일 같은 자치 무기 체계를 폴란드, 호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는 방산 강국이기도 합니다. 능력 조건이 충족되려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께 맡길게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브런슨이 어제 던진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브런슨이 하원 청문회에서 한 말을 세 조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조각은 2029 회계년도 2분기까지
조건 기반 체제에서 시점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2029년 1월에서 3월은 이재명 정부 임기 3년 7개월에서 9개월 차예요. 공약 공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조각, 향후 3개 회계연도 동안 약 8.5%의 국방비 증액. 이건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65조 8,642억 원으로 확정된 2026년 국방 예산의 연장선입니다.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GDP 대비 3.5% 국방비 목표로 가는 궤적과도 맞물려 있어요. 세 번째 조각은 내 초점은 숫자보다 능력에 있다. 이건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가 아니라 역량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청문회에서 브런슨은 한반도를 미 본토 방어와 영내 이익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규정했어요.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에 한정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으로, 이건 사실상 대중국 견제까지 포함하는 거죠. 어쨌든 이쪽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이 방향은 작년 11월 방한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한 내용이에요. 당시 헤그세스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 지역 분쟁, 중국과의 잠재 분쟁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죠. 세 조각을 합치면 이런 그림이 보입니다. 미국은 시점과 조건, 그리고 동맹 재편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원하는 전작권 환수의 시점 구체화를 제시하는 대신에 국방비 증가를 받고 동시에 주한미군을 대북 중심에서 영내 유동 자산으로 재편하는 그림이죠.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은 협상 카드가 아니다 라고 선을 긋는 것과 브런슨이 구체 시점을 언급하는 것이 묘하게 맞물립니다. 한쪽은 속도를 조절하고 한쪽은 조건과 대가를 명확히 하는 움직임입니다. 오늘 5가지 질문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런슨의 2029년 1분기 발언은 임기 내 환수 공약 공간에 시점이 들어온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전작권은 통수권, 지휘권의 하위 권한이지 대통령의 군 통수권 자체가 넘어간 건 아니에요. 세 번째는 75년 궤적은 정파를 가리지 않는 국가적 과제로 움직였습니다. 보수가 시작하고 보수가 연기했고, 진보가 추진하고 진보도 연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대표적 동맹국 중 한국과 같은 상시제도를 가진 나라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뉴스의 진짜 의미는 시점, 조건, 동맹 재편이 한 패키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작권 환수가 친북이냐 아니냐는 프레임, 그건 실제 역사적 궤적과는 다소 어긋나 보이는 프레임입니다. 다만 동시에 대중의 안보 불안이 그와 별개의 층위에서 움직여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해요. 단일한 서사가 아니라 여러 층위가 얽혀있는 사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팩트는 여기까지고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분석과 전문은 블로그에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의 맥락이었습니다.